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우리 시간으로 내일 이스라엘을 전격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전쟁 확산을 막고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하는 게 목표인데요. 이스라엘의 지상군 투입이 임박한 가운데 미국 대통령의 현지 방문이 이번 전쟁의 국면을 바꿀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먼저 뉴욕 강나림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간 18일 이스라엘을 전격 방문합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등 지도부와 8시간에 걸친 회의 끝에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On Wednesday, President Biden will visit Israel. He's coming here at a critical moment for Israel, for the region, and for the world. 이스라엘의 뒤에는 미국이 버티고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동시에 이번 충돌이 중동 전쟁으로 확산하는 걸 막겠다는 겁니다. 이미 미국이 이스라엘 파병에 대비해 군인 2,000명가량을 선발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이들은 일단 전투가 아닌 병참과 의료 지원 임무만 맡을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파견은 이스라엘이 지상전에 돌입할 경우 미국이 얼마든지 군사적으로 더 깊숙이 개입할 수 있다는 확실한 신호를 주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Deep commitment to Israel's right, indeed its obligation to defend itself, and will always have the support of the United States. 바이든 대통령은 네타냐후 총리 등과 만나 무엇보다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할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양측은 일단 민간인들에게 구호 물품을 제공해야 한다는 원칙까지 합의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스라엘 방문 이후 요르단 국왕과 이집트 대통령에 이어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과도 만나 전쟁 확산 방지를 당부할 예정입니다. 이스라엘의 지상전이 임박한 가운데 미국의 외교적 노력이 이번 전쟁의 국면을 바꿀 수 있을지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강나림입니다. 네,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뉴욕 연결합니다. 강나림 특파원. 자, 미국 대통령이 직접 전쟁 중인 이스라엘을 방문한다. 어떤 의도가 있다고 봐야 합니까? 네, 전쟁 중에 대통령이 직접 방문할 만큼 미국과 이스라엘의 연대가 강력하다는 걸 보여주려는 겁니다. 이스라엘에 힘을 실어주는 동시에 국제사회에서 하마스를 고립시키겠다는 의도도 있고요. 전쟁 확산을 막는 게 중요한데 이렇게 연대를 과시하는 것 자체로 이란과 시리아, 헤즈볼라 등에게 개입하지 말라고 압박하는 효과도 노릴 수 있습니다. 미국으로선 이스라엘을 군사적으로 지지하면서도 과도한 민간인 피해를 일으키는 공격을 자제시켜야 하는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지상전이 중대 기로에 있는 만큼 바이든 대통령이 네타냐후 총리를 만나 직접 조율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네, 사실 블링컨 국무장관이 이번 사태 벌어진 직후부터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주변 중동 국가들을 순방하면서 다급하게 움직였거든요. 그런데도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나선다는 건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있다는 거겠죠. 돌파구가 필요한 상황인 건 분명합니다. 블링컨 국무장관이 이집트 대통령을 만난 뒤에 가자 지구와 이집트를 연결하는 라파 통로가 열릴 것이라고 얘기했지만 이스라엘과 하마스 양측이 모두 휴전을 거부하면서 라파 통로는 여전히 닫혀 있는 상태죠. 미국이 자국민을 포함해 가자 지구 민간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시도했던 외교적 노력들이 성과를 내지 못한 겁니다. 국경 개방이나 구호물품 반입 문제는 민간인 보호와 직결되는 만큼 바이든 대통령 방문을 계기로 진전을 만들어내려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이번 방문으로 전쟁 상황이 뭔가 좀 진정되면 좋겠습니다만 만약 미국 대통령이 갔는데도 악화된다 아니면 뭐 그대로다 이 경우에 바이든 대통령이 지는 부담도 상당하지 않겠습니까? 뉴욕타임스는 바이든 대통령의 방문 결정을 두고 놀라운 도박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목표한 대로 충돌 확산을 막아낸다면 바이든 대통령은 내년 대선에서 이번 방문을 최대 업적으로 내세울 수 있을 겁니다. 반대로 대통령이 직접 방문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상전이 벌어져 민간인 피해가 발생할 경우 미국의 외교적 노력은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되고 책임론도 피하기 어렵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돌파구를 찾아낼지 이번 방문에 국제사회 이목이 쏠리는 이유입니다. 네, 강나림 특파원이었습니다. 이어지는 폭격, 또 곧 들이닥친다는 이스라엘 지상군. 전장인 가자 지구에서 빠져나올 유일한 탈출구인 라파 국경은 오늘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당사국들이 각자의 이유로 국경이 열리는 걸 허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런 가운데 하마스가 민간인들이 몰려있는 텔아비브에도 로켓 공격을 감행하는 등 긴장은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혜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서 이집트로 넘어가는 유일한 통로, 라파 국경 통행로. 수천 명의 인파가 굳게 닫힌 철문 앞에 모여 있습니다. 지친 사람들은 가방 위에 앉아 하염없이 기다립니다. 어제 한때 국경이 열린다는 보도도 있었지만 이스라엘, 하마스 모두 국경 개방을 부인했습니다. 검문소 너머 이집트 쪽 국경에선 3만 명분의 의료용품 등을 실은 구호품 트럭들이 가자 주민들에게 가지 못하고 역시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파 통행로가 열리지 않는 건 각국의 이해관계가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국경 검문소를 통제하는 이집트는 가자 지구 원조엔 찬성하지만 가자 남부에 있는 100만 명에 달하는 피난민이 유입될 우려에 문을 열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2008년 1차 가자 전쟁 때 수만 명의 난민이 들어왔던 기억도 있습니다. 반면 이스라엘은 하마스를 도울 물품이 같이 들어갈 수 있다며 가자 지구로 물품 반입은 철저한 검색이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حتى الآن للأسف لم تتخذ الحكومة الإسرائيلية موقف يؤتي بإمكانية فتح. 라파 통행로의 안전도 확보되지 않아 피난민들이 모여있던 곳 근처에서 폭탄이 터지기도 했습니다. 어제 라파에서만 폭격으로 27명이 숨졌다고 하마스 측이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봉쇄가 이어지면서 세계보건기구는 구호물자 공급이 되지 않으면 가자지구 임산부 8만여 명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도 경고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양측의 공격은 11일째 계속됐습니다. 하마스 측은 민간인 밀집 지역인 예루살렘과 텔아비브를 향해 미사일을 발사했고 이 때문에 이스라엘 총리와 회담 중이던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방공호로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측도 이란 병력이 국경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를 공습했습니다. MBC 뉴스 이혜리입니다. 가자 지구에 살던 CNN 기자가 폭격을 피해 가족과 함께 대피하던 순간을 담은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피사의 탈출 상황, 신준명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달리는 자동차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폭탄이 연이어 떨어지고 폭음과 함께 검은 연기가 치솟아 오르는 게 보입니다. 뒷좌석엔 여성 1명과 어린 남자아이 2도 타고 있습니다. 가자지구 북부에 살던 CNN 기자 이브라힘 다만이 가족과 함께 남쪽으로 대피하면서 직접 찍은 영상입니다. ابني يشعر بالرعب. أقول له لا تخاف يا بني لا تخاف. لكن الحقيقة هي أنا خائف جدا. 힘겹게 도착한 호텔은 이미 먼저 대피한 사람들로 복도까지 빽빽히 들어차 있습니다. 조금 덜 위험한 곳으로 피난 왔지만 아이들은 불안함을 감추지 못합니다. 밤이 됐는데도 끊이지 않는 폭격. 가족들은 호텔에서도 좀처럼 눈을 붙일 수 없습니다. 호텔에서의 셋째 날, 바로 앞 건물마저 공습당했습니다. 먼지를 뒤집어 쓴 부상자가 호텔로 이송됐습니다. 눈앞까지 다가온 죽음의 공포 앞에 이브라임은 더 남쪽으로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بعد ما طلعنا من الفندق يعني ثواني ضربوا صاروخ أو برميل. 지난 몇 년간 가자지구를 취재해왔다는 이브라임은 자신이 그 이야기의 일부가 될 거라곤 생각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 그와 그의 가족은 또 언제 대피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وإنها مسألة وقت فقط. ولكني آمل أن نتمكن يوما من العودة إلى ديارنا. MBC 뉴스 신준명입니다. 여성과 어린이까지 마구잡이로 납치했던 하마스가 처음으로 인질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하마스 측은 자신들이 인질을 잘 돌보고 치료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억류 중인 인질이 알려진 것보다 많은 최대 250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을 공개한 하마스의 의도는 뭔지 윤성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마스가 자신들의 공식 SNS 채널에 처음 공개한 인질 영상입니다. 하마스 의료진이 부상을 입은 여성의 팔에 붕대를 감습니다. 여성의 눈빛에선 초조함과 불안함이 드러납니다. 이 여성은 지난 7일 이스라엘 국경지대의 음악 축제에 참가했다가 인질이 됐습니다. דחו אותי בעכו בבית חולים 3 שעות, דואגים לי,
מטפלים בי, נותנים לי תרופות, הכל בסדר. 이스라엘 군 당국은 이 인질이 이스라엘, 프랑스 국적의 21살 여성이라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납치된 딸의 소식을 영상을 통해 접한 가족들은 슬픔을 감추지 못합니다. We will never stop, and after you will be here, we will continue until all the 200 hostages will be home too. 지난 주말 하마스는 자신들은 어린이를 해치지 않는다며 이스라엘 아이들을 돌보고 있다는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총을 든 하마스 대원들이 아기들을 토닥거리며 음식을 먹이기도 합니다. لذا فإننا نعتبر أن هؤلاء ضيوف لدينا ونسعى لحمايتهم ونتمنى أن يبقوا سالمين في ظل العدوان الهمجي على القطاع. 하지만 이스라엘 군 당국은 이 영상의 장소는 습격당한 농장이고 당시 옆방에는 아이들의 부모들이 시신이 돼 놓여 있었다고 폭로했습니다. 하마스에 있던 영상 공개에 대해 외신들은 인질과 이스라엘 감옥에 gat힌 팔레스타인 수감자 6,000명 전원의 맞교환을 위한 여론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 하마스는 이스라엘 발표보다 50명가량 많은 최대 250여 명의 인질을 억류 중이라고 주장하며 협상력 강화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하마스 고위 간부는 워싱턴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선 이스라엘군이 종이호랑이가 돼 예상을 뛰어넘는 많은 인질들을 확보할 수 있었다고 조롱하기까지 했습니다. MBC 뉴스 윤성철입니다. 벨기에 수도 브뤼셀 도심에서 한 이슬람 극단주의 남성이 총격 테러를 벌여 2명이 숨졌습니다. 이 남성은 자신이 무슬림으로서 이번 테러를 저질렀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는데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여파가 전 세계로 번지고 있는 게 아닌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손영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주황색 옷을 입은 남성이 오토바이에서 내리더니 사람들에게 총을 쏩니다. 사람들이 혼비백산 달아나자 건물 안까지 쫓아가 다시 한번 방아쇠를 당깁니다. 현지 시간 16일 저녁 7시쯤 벨기에 수도 브뤼셀 생크테레트 광장 근처에서 총격 사건이 벌어져 스웨덴인 2명이 사망하고 또 다른 1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비슷한 복장의 남성은 사건 직후 소셜미디어에 스스로를 이슬람에서 온 전사라고 소개하면서 자신의 소행이었다고 공개했습니다. 이 남성은 총격 직전에도 신은 위대하다라고 외쳤고 총격은 모두 8번 일어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أخوكم عبد السلام انتقم من المسلمين اقتلت 3 سويديين الآن الحمد لله الحمد لله. 벨기에 경찰은 브뤼셀에 거주하는 튀니지 출신 45살 압데살렘을 용의자로 지목해 추격에 나섰고 총격을 통해 사살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건 장소에서 5km 떨어진 경기장에선 벨기에와 스웨덴 간 축구 경기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당시 사망한 2 스웨덴인들은 스웨덴 축구대표팀 유니폼을 입고 있었습니다. 스웨덴에서는 지난 6월부터 이슬람교의 경전인 코란을 불태우는 반이슬람 시위가 이어졌고 이 때문에 스웨덴을 공격하겠다는 이슬람 무장단체들의 협박이 잇따랐습니다. 얼마 전 프랑스에서는 역시 이슬람 극단주의 남성에 의해 교사가 피살되는가 하면 미국에서는 팔레스타인 소년이 집주인에 의해 피살되는 등 종교를 이유로 저지르는 범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벨기에 경찰은 이번 사건이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과 관련된 것이라는 직접적인 징후는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유럽은 물론 전 세계에서 인종과 종교를 둘러싼 갈등이 더욱 심해지고 있다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파리에서 MBC 뉴스 손령입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의과대학 정원 확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보건복지부 장관 그리고 여당 원내대표까지 정부 여당이 의대 정원을 확실히 늘리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냈습니다. 그런데 당초 1,000명 이상으로 알려졌던 정원 규모에 대해서는 이번에 정확한 기준을 확정해서 발표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조금 더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먼저 박소희 기자의 보도부터 보시겠습니다. 의사인력 확대 등을 논의하는 제5차 의사인력 전문위원회 회의. 이 비공개 회의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처음으로 참석했습니다. 조 장관은 전문위원들에게 의사수 증원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이른바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같은 현실이 너무 엄중하다는 겁니다. 여당에서도 즉각 의대 정원 확대는 문제 해결의 대전제라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필수 의료 분야를 되살리는 것도 일단 의사 숫자가 지금보다 더 많아져야 해결이 가능합니다.
야당에서도 이례적인 찬성 입장을 내고 내친 김에 공공의대 설립까지 요구하는 상황. 윤석열 정부가 좋은 정책을 발표한다고 하고 여야 모두 찬성하니 국민과 미래를 위해서 더 좋은 의료 인력 확보를 위한 정책 협의에 나서주기를 바랍니다. 다만 의대 정원을 얼마나 늘릴지는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당초 1,000명 이상이라는 증원 기준을 이번 주 발표에서 언급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역시 보도에 나온 구체적인 숫자는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의사단체의 반발 수위, 현재 국정감사 기간이라는 점, 재보궐선거의 후폭풍까지 고려할 변수가 많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의료 전달 체계를 개선하겠다는 큰 그림을 먼저 제시한 뒤 의대 정원은 좀 더 논의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2000년 이후 의사들의 반발로 묶여왔던 의대 정원 확대의 첫 발을 어떻게 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소희입니다. 이런 미묘한 기류 변화는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의사단체들의 반발과 무관해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각 의사협회에서는 의사협회 지도부와 전국 의사회장들이 모여서 대책회의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박솔립 기자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박 기자, 아직도 회의가 진행 중인 거죠? 의사협회 대응 방침이 나온 게 있습니까? 예, 대한의사협회 회관에 나와 있습니다. 저녁 7시부터 긴급의료계 대표자 회의가 열리고 있는데요. 아직 진행 중입니다. 오늘 회의엔 의사협회 집행부를 비롯해서 16개 시도의사회와 대한의학회, 대한전공의협의회 임원 등이 대거 참석했는데요. 회의에 앞서 이필수 의사협회장은 정부의 일방적 움직임에 참담함을 금치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참담한 상황을 더 이상 진료실 내에서 바라볼 수만 없어서 14만 회원과 2만 의과대 학생들이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간 의사단체는 의료협의체에서 정부와 의대 정원 문제를 협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한 상태였는데요. 이번에 구체적인 증원 규모, 시행 시기까지 거론되자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부에선 단순히 정치적 발상에서 1,000명이라는 증원 숫자를 언급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정부 발표에 따라 파업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입장인데요. 당장 조규용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대통령은 분명히 즉각 장관 경질을 하고 제대로 된 의료 현장에 전문가를 장관으로 임명하기 바랍니다. 하지만 의대 정원 확대의 긍정적인 여론은 의사들에겐 부담입니다. 지역의 국립대병원에선 정원 확대에 찬성하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의료 인력 확충 100% 확실히 필요하고 시급합니다. 현장에 배출되는 시기는 앞으로 10년 후입니다. 정부가 다만 구체적인 증원 숫자는 좀 더 협의할 수 있다는 입장도 내비치고 있어서 의사단체들의 대응 수위 역시 구체적인 정부 발표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지금까지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MBC 뉴스 박솔립입니다. 네, 그러면 보건복지부 출입하는 정혜인 기자와 함께 의대 정원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 기자 나와 있는데요. 자, 일단 앞에서 언급이 됐던 정원을 1,000명 늘리는 방안, 이거는 어떤 근거로 수치가 나온 건지도 궁금하고요. 또 이 정도 늘어나면 적정한 수준인 건지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2000년 의학분업 당시 의대 정원이 351명 줄었습니다. 이 정도만 다시 늘리자, 조금 더해서 521명을 늘리자, 의견이 분분했는데요. 한참 부족한 수준입니다. 지난 2021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선 부족한 의사 수가 2025년엔 5,000명, 또 10년 뒤인 2035년에는 27,000명이라고 예측했는데요. 또 김진현 서울대 교수팀 연구에서도 2030년부터 부족한 의사는 2만 명이 넘을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그래서 입학 정원을 최소 한 5,000명 정도 늘려야 2040년쯤에는 이 문제가 완화된다는 계산도 나와 있습니다. 네, 5,000명 정도는 늘려야 한다. 그러니까 당장 1,000명, 2,000명 늘린다고 바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겠네요. 자, 그런데 이제 의대 정원을 늘린다고 해도 결국에는 나중에 다 이제 수도권으로 몰려서 문제가 되고 있는 지역의 의료 공백은 계속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보완책도 이번에 나올 것으로 보이나요? 네, 이 지역 불균형 문제를 이제 풀어야 하는데요. 정부도 보완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립대 병원의 의사 정원과 임금 규제를 풀어주는 방안인데요. 이제 현재 국립대 병원은 교육부 산하로 돼 있어서 정원이나 인건비를 마음대로 늘릴 수가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보수가 좀 적어서 유능한 의사는 민간 병원으로 빠져나가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 국립대 병원을 복지부 산하로 이제 재편하는 건데요. 또 정부는 서울이 아닌 지역에서 정원이 50명 이하인 소규모 의대 정원을 먼저 늘리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고요. 예. 다만 특정 지역에 근무하는 걸 전제로 한 공공의대나 지역 의사제는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군요. 또 이 지역 의료 문제뿐 아니라 이 피부과나 성형외과 같은 특정 과목으로 의사들이 쏠리는 현상도 계속해서 문제로 지적이 돼 왔잖아요. 이 필수 의료 문제 지금 너무나 심각한 상황인데 여기에 대한 대안도 당연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은 의사들의 요구대로 외과나 소아청소년과 또 응급실 등 필수 의료 분야에서 수가를 더 올릴 방침입니다. 예. 또 생명을 다루는 복잡한 의료 행위 중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 형사 기소를 당하는 등 의료 분쟁의 부담을 이제 완화해주는 대책도 고심하고 있고요. 네. 특히 요즘 젊은 의사들도 고된 업무를 기피하고 이른바 워라밸을 중시하잖아요. 예.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전공의 근무 시간도 최대 주 80시간에서 크게 줄이려고 합니다. 다만 이런 정책들은 모두 절대적으로 공급이 부족한 의사 수부터 늘려야 한다는 게 공통된 분위기입니다. 네, 일단은 의사 수부터 늘려야 한다는 입장. 이번 주에 나오게 될 정부의 발표 내용을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혜인 기자 잘 들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피해 규모가 눈덩이처럼 늘고 있는 수원 전세 사기 관련 소식입니다. 지금까지 신고된 피해 액수가 200억 원을 넘어섰는데요. 경찰이 오늘 임대인들의 사무실과 주거지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피해자들도 대책위원회를 꾸려서 공동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송정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화를 못 받아요. 전화 계속했는데. 한 중년 부부와 아들이 탄 택시 한 대를 사람들이 에워싸고 거세게 항의합니다. 내려. 우리 돈 없어가지고 겨울어 댕긴데. 니네 빚까지 우리 보러 갚으라고? 야, 안 내려? 그동안 연락조차 끊겼던 수원 전세 사기 피의자 정 씨 일가가 세입자들 앞에 모습을 드러낸 겁니다. 오늘 자신들의 사무실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이 진행되자 현장을 보러 왔다가 피해자들과 마주쳤습니다. 잠적을 왜 하시는 거예요? 전화는 못 받았는데 잠적은 한 건 아니에요. 양측의 신랑이는 결국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정 씨 일가를 지구대로 데려가며 약 20분 만에 일단락됐습니다. 경찰이 들이닥친 정 씨 일가의 이곳 부동산 임대사업체는 오래 비워둔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마주보고 있는 사무실 현관마다 내용 증명이 왔다는 우체국의 부재시 알림 스티커들이 빽빽하게 붙어 있습니다. 정 씨의 거주지에서도 압수수색을 동시에 진행한 경찰은 자료 분석을 마치는 대로 이들이 고의로 임차인들을 속였는지 추궁할 계획입니다. 정 씨 부부는 부동산 임대업 등 총 18개의 법인을 세워 대규모 임대 사업을 벌이고 아들 정 씨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며 해당 임대차 계약을 중개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피해를 당했다며 지금까지 신고한 건수는 148건, 피해액은 210억 원에 이릅니다. 하지만 임차인들은 정 씨 일가 소유 건물이 50여 개에 달한다며 총 671세대가 810억 원의 피해를 봤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로 구성된 전세 사기 깡통 전세 수원 대책위원회는 오는 26일부터 수원역 앞에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경기도는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피해 전수조사에 착수했고 수원시는 상담센터를 열어 법률 상담 등 피해자 지원에 나섭니다. MBC 뉴스 송정훈입니다. 수원에 이어서 대전에서도 대규모 전세 사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미 450명이 넘는 피해자가 발생했는데 이번에 150명 규모의 전세 사기가 또 발생했습니다. 특히 대부분이 법의 보호와 지원을 받기 어려운 다가구 주택이어서 피해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고병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전의 한 3층 다가구 주택. 지난해 5월 홍성민 씨는 이 집을 1억 8천만 원에 전세 계약했습니다. 당시 공인중개사가 준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는 선순위 보증금이 3억 원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당시 건물 시세를 고려하면 경매에 가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 안심하고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집주인이 연락이 끊겨 선순위 보증금을 확인해 보니 3억 원이 아닌 6억 원이었습니다. 사기였던 겁니다. 경매에 가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된 겁니다. 만져보지도 못한 큰 돈을 이제
저희 어린 가정이 이제 극복해야 된다는 게 너무 좀 가슴이 아프고. 임대인 49살 김모 씨에게 전세 사기 피해를 본 임차인만 지금까지 150여 명으로 피해 규모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경찰에 구속된 김 씨와 주변 인물 그리고 법인 등이 보유한 건물은 최소 150에서 200채로 추정됩니다. 김 씨는 피해자들이 소송하지 않도록 회유하기도 했습니다. 최소한 6개월에서 1년은 걸릴 거예요. 그런데 뭐 협의하게 되면 거의 뭐 두세 달이나 늦어도 뭐 4, 5개월, 6개월 안에는 무조건 다 되죠. 보증금을 돌려받아 이사를 계획했던 임차인들은 하루하루 피가 마르는 심정입니다. 연락이 아예 안 되는 상황이고 집 보러 오는 그런 사람도 없고 그리고 진행 상황도 알려주는 게 없고. 특히 세입자 대부분이 대출을 통해 보증금을 마련한 20, 30대 사회 초년생에다 개별 등기가 어려운 다가구 주택 특성상 전세 사기 특별법의 보호나 지원이 제한적이어서 피해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고병관입니다. 응급 환자들을 위한 사설 구급차를 사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태에 대해서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응급 상황이 아닌데도 마치 콜택시를 부르듯이 구급차를 호출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서 불만 민원을 접수하는 일도 많다고 합니다. 제보는 MBC 조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7월 31일 새벽 119 구급차가 40대 여성을 태웠습니다. 스스로 신고한 환자였습니다. 여기서 무슨 응급을 처리하면서 가시는 거예요? 여기 의사 타세요? 이거 에어컨은 필터가 청소하세요? 당황스런 질문에 소방관은 뭐라 답해야 할지 망설입니다. 저한테 화내 보세요. 뭐가 괜찮으세요? 표정을 보니까 죽을 것 같은데. 소방관의 폄훼하는 말까지 대놓고 쏟아냅니다. 불기사를 왜 뛰어들어 그 아내를? 안 무섭냐고. 돈 벌 일 그렇게 없고 여기가 그렇게 좋아요? 이 환자가 구급차를 부른 이유, 피부 가려움증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갑질하는 걸로 보이세요? 피부 하나를 이렇게 무시하고 이렇게. 응급 상황 아닐 땐 다른 차량을 이용해달라고 권유하자 병원으로 가는 내내 화를 낸 겁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죽으면 본인이 책임을 져줄 수 있냐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했었고요. 지난해 119 구급 출동은 약 350만 건. 출동 건수는 해마다 느는 반면 이송된 환자 인원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규정상 이송을 거부할 수는 있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이송 거절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오면 그 판단을 했던 현장 구급대원한테 모든 책임이 가거든요. 뭐 징계라든지. 비응급입니다라고 해도 정말 너 내가 세금 내고 불렀는데 왜 안 해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6년차 소방관 이은용 대원도 민원 탓에 곤욕을 치렀다고 합니다. 열도 나고 가래, 콧물 때문에 힘든데 샤워를 해야 하니 30분 있다 와달라는 신고. 시간 맞춰 가보니 신고자는 태연이 혼자 걸어 나왔습니다. 저희 본래 목적은 응급 환자 이송하는 목적인데 그 비응급 환자를 그냥 택시 이용하듯이. 이 대원은 구급차를 30분간이나 기다리게 하시면 안 된다면서도 원하는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신고자는 모멸감을 느꼈다며 민원을 넣었고 이 대원은 공무원의 친절 의무 위반 사유로 경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1년간 포상금지 등 불이익을 받게 된 겁니다. 미국은 구급차 이용이 기본적으로 유료고 일본에선 응급의료는 한정된 자원이니 시민들이 적절히 이용해야 한다는 원칙을 고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재영입니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구급차를 마치 콜택시처럼 이용하는 사람들 때문에 인명을 구해야 하는 소중한 시간이 낭비되고 있는데요. 경찰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마다 경찰에 걸려오는 허위 신고가 4천 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자신의 내연녀의 행방을 알기 위해서 아내가 연락이 안 된다면서 허위로 가출 신고를 한 50대 남성이 입건이 됐습니다. 이 소식은 이다은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울산경찰청 112 상황실에 걸려온 신고 전화. 긴급신고 올립니다. 지금 집사람이 나가고 연락이 안 되거든요. 한 50대 남성이 자신과 다투고 집을 나간 아내가 몇 시간째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신고한 겁니다. 경찰의 질문이 이어지고 혹시 뭐 차를 타고 나갔습니까? 앞에 번호는 잘 모르는데 입니다.
그런데 주소를 묻는 질문에 남성은 답을 하지 못합니다. 네, 집 주소 좀 불러주세요. 저도 이사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요. 몇 번인지인데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경찰은 집 주소를 확인해서 다시 연락달라고 안내한 뒤 연락이 안 된다는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한 여성이 전화를 받더니 대뜸 신고자가 남편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고자는 내연 관계였던 사람이 자신의 연락처를 차단하자 행방을 알아내기 위해서 남편을 가장하여 거짓 가출 신고를 한 겁니다. 허위 신고를 한 남성은 경범죄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경찰은 매년 4천 건이 넘는 허위 신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허위 신고 한 건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경찰관 한 명에서 또는 수십 명까지 필요할 수도 있고요. 경범죄로 입건된 허위 신고자 대부분이 벌금형을 받는 데 그쳐 경찰력을 낭비하는 행위에 대한 좀 더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이다은입니다. 오늘 검찰을 상대로 한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수사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민주당이 빈털터리 수사라고 지적하자 서울중앙지검장이 직접 나서서 사건 하나하나가 중대한 구속사안이라고 맞섰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오늘 대장동 사건 재판에 출석해 검찰이 숲을 보지 않고 현미경을 들고 트집을 잡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송구민 기자입니다. 지난달 법원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이 대표가 백현동 특혜 의혹에 관여했다고 상당히 의심되지만 직접 증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은 검찰이 1년 넘게 전방위적으로 수사한 결과가 초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렇게 장기간 수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빈털터리 수사 결과가 나와가지고 국민적으로 비난을 초래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참담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증 교사와 대북 송금까지 구속영장에 함께 넣었냐고도 비꼬았습니다. 수사를 지휘한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강한 어조로 반박했습니다. 한 건 한 건 모두 중대 사안이고 구속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건건이 별도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어야 합니까? 국민의힘은 야당 대표라 구속을 피한 것뿐이라고 검찰을 엄호하면서 대선 직전 윤석열 명예훼손 보도 의혹에 이재명 캠프가 관여했는지 적극 수사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재명 후보까지 알고 함께 민주당 전체가 공모한 사건인 것으로 보이는 듯한 그런 녹취록 내용까지 보도가 됩니다. 이재명 대표는 대장동 의혹 두 번째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첫 재판은 이 대표 건강 문제로 짧게 끝났고 2차 공판에서 본격적인 공방이 시작됐습니다. 검찰은 대장동에서 5천억 원을 환수했다는 건 거짓말이라며 비용이 아파트 분양 가격에 전가됐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직접 발언권을 얻은 이 대표는 누룽지 긁듯 이익을 다 환수하라는 건 공산주의라며 검찰이 숲을 보지 않고 땅에서 소나무 DNA를 찾고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매주 한두 차례 재판을 열기로 했고 양측은 사안마다 치열한 공방을 예고했습니다. MBC 뉴스 송구민입니다. 또 국정감사장에선 이재명 대표의 쌍방울 대북 송금 관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수원지검 수사팀장의 개인 비위 의혹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처가가 운영하는 골프장에 동료 검사의 라운딩을 예약해 주는가 하면 딸의 초등학교 입학 때문에 처가 식구 집에 위장 전입도 했다는 건데요. 해당 검사는 위장 전입 사실을 인정했고 대검찰청은 진상 파악에 나섰습니다. 정상빈 기자입니다. 수원지검 이정섭 2차장 검사의 처가가 운영하는 경기도 용인의 한 골프장. 지난 2016년 12월 2차장 검사는 골프장 대표인 처남에게 임모 검사 요청이라며 일요일 아침 시간대 골프장 예약을 부탁합니다. 예약날이 다가오자 싸게 해달라고 다시 당부합니다. 예약 민원은 이듬해에도 이어집니다. 캐디와 카트를 신경 써달라거나 구체적인 시간을 문자로 요구했습니다. 골프장이 검사들 놀이터예요. 카트, 캐디까지 원하는 사람을 해주도록 부탁을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2차장 검사가 전화에도 쓰니 내 처남이라고 말하라며 관할 경찰서 간부 전화번호를 알려주거나 처남이 2차장 검사에게 직원의 정과 내역 조회를 부탁하는 문자를 공개하면서 2차장 검사가 처가 골프장의 집사 검사였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특히 2차장 검사가 지난 2017년 딸이 좋은 초등학교에 배정받을 수 있게 같은 아파트 단지에 있는 처남 부부의 집으로 위장 전입을 했다고도 공개했습니다.
최근 수원지검으로 발령난 이 차장 검사는 쌍방울 대북 송금에 이재명 대표가 관여했는지 수사를 맡은 상태입니다. 특정인에 대한 특정 사건을 수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국감장의 질의 대상이 돼야 되고. 이 차장 검사는 진학 문제로 위장 전입했고 골프 예약도 부탁한 적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자신이 함께 골프를 치거나 싸게 혜택을 받은 적은 없다. 전과 조회를 해준 적도 없으며 기록이 남기 때문에 금방 확인될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수원고검의 사실관계와 법령 위반 여부를 확인하라고 지시했습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오늘 KBS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는 KBS가 노영방송, 편파방송이라는 여당의 주장과 KBS 경영진 교체와 수신료 분리징수 등이 방송 장악 시도라는 야당의 주장이 맞붙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박민 KBS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제거했습니다. 김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야는 자리에 붙인 손팻말을 놓고 국감 시작부터 격돌했습니다. 윤석열 정권 방송장악 규탄과 민노총 노영방송 국민들은 분노한다. 속개된 회의에서는 KBS 프로그램의 편향성 여부로 논쟁이 붙었습니다.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가 여야 패널 총출연이 125회가 있었는데 정부 여권 입장 패널은 35회, 정부 비판 야권 입장은 90회입니다. 여당 위원들의 지적이 이어지자 KBS 측은 사실이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정확히 따지면은 여당 관련 인사가 출연자 숫자로는 훨씬 더 많다는 점을. 여당은 특히 KBS가 대선을 앞두고 검증 없이 김만배 녹취 관련 인용 보도를 했다며 한 목소리로 질타했습니다. KBS가 사이비 유튜브 방송 치어리더입니까? 공영방송 KBS가 사기방송 뉴스타파의 자회사입니까? 녹취록 보도를 검증과 확인 작업 없이 방송했다는 이유로 지상파에서는 전례 없는 과징금 부과라는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저희들의 원칙대로 국민들의 알 거리를 위해서는 보도가 되어야 된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이번 방심위의 결정이 저희가 한 보도에 비해서 좀 과도하다라는. 반면 야당은 KBS 경영진 교체와 수신료 분리징수안을 방송장악 시도로 규정했습니다. KBS 경영진의 무리한 교체, 수신료 분리징수, 이것이 지금 7월 달부터 군사작전 방불케 하고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인사청문 요청안을 제거한 박민 KBS 사장 후보자의 임명 절차에 대해서도 이의가 제기됐습니다. 박민 후보 내정설이 있었는데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졸속으로 이렇게 일주일 만에 처리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급하게 서두른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이 박민 KBS 사장 후보자 임명 절차를 시작한 데 대해 공영방송을 기어코 대통령의 방송으로 전락시키려는 것이라며 공영방송을 정권의 나팔수로 삼아본들 국민께 맞을 회초리만 늘어날 뿐이라고 경고했습니다. MBC 뉴스 김민영입니다. 국감장에선 도대체 가짜뉴스가 뭐냐 그 기준을 놓고도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가짜뉴스 여부를 정부 부서가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건 언론 통제가 될 우려가 크다는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임현주 기자입니다. 언론진흥재단의 국정감사는 가짜뉴스 피해 신고 상담센터 설치를 두고 논란이 시작됐습니다. 정부 조직 여기저기서 가짜뉴스 대응에 나선 상황에서 언론재단까지 비슷한 부서가 신설됐다는 겁니다. 과잉 대응을 하고 언론사 압수수색이 그냥 편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현실을 볼 때 이 가짜뉴스 센터도 그런 맥락에서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짜뉴스를 판단하는 기준을 두고 우려하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진실 여부와 의도성, 뉴스 형태인지를 보고 가짜뉴스를 판별한다는 건데 너무 자의적이라는 겁니다. 후쿠시마 오염수가 오염됐다는 게 가짜인가요? 여러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만. 그렇죠. 여러 이론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잠깐 들어보세요. 잠깐. 네. MBC 뉴스데스크에서 그 보도가 됐던 바이든 논란, 그것도 명확히 가짜입니까? 가짜라고 지금 우리 본부장은 단정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취재를 정확하게 담당하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가짜뉴스 정의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없이 이뤄지는 정부 대응이 언론 통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모두 동의했습니다. 정부 잣대로 셀프 팩트 체크 또 하고 또 비판의 목소리를 가짜 뉴스로 낙인 찍는 것은 언론 통제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동의하신가요? 네, 동의합니다. 기존의 언론중재위원회를 두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직접 인터넷 언론 심의를 하는 것에 대한 월권 논란, 그리고 유튜브 등을 통해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개인들에 대한 대책은 미비하다는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MBC 뉴스 임현주입니다. 영국의 로이터 저널리즘 연구소에서는 해마다 각국의 언론 신뢰도를 조사해 발표하는데요. 올해는 MBC가 한국 언론 신뢰도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이 조사에 함께 참여한 언론진흥재단이 이 보고서를 번역해 출간하면서 이 부분을 통째로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늘 국정감사에선 비판적 언론사를 고의로 차별하려는 것 아니냐는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임소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6월 영국 옥스퍼드대 부설 로이터 저널리즘 연구소가 펴낸 2023 디지털 뉴스 리포트입니다. 한국의 언론 현황을 소개하면서 뉴스 신뢰도가 28%로 여전히 낮다고 밝혔습니다. 가장 신뢰하는 언론은 MBC로 전년 대비 눈에 띄게 증가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이 보고서를 번역 출간하면서 국내 언론사별 신뢰도 순위를 통째로 빼버렸습니다. 문화체육관광위 국정감사에선 의도적인 삭제 아니냐는 질의가 나왔습니다. 바이든 날리면 보도 이후 그렇게 괴롭히고 못 살게 하더니 MBC가 1위에 선정된 것이 국민께 알려지는 게 싫었던 거겠죠? 이에 대해 언론진흥재단은 조사 표본에 문제가 있어 해당 내용을 뺐다고 해명했습니다. 조사 대상 중에 60대 이상이 부족했다는 겁니다. 온라인에서 가입한 사람들은 성별별로 한쪽으로 몰려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과 상의를 해서 이것은 약간의 문제가 있을 것 같다고. 하지만 조사를 진행한 로이터 측은 성별이나 연령 등은 이미 가중치로 보정한 결과라고 명확히 적시했습니다. 표본이나 조사 방식에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언론진흥재단은 지난해와 2021년에는 같은 방식으로 조사한 신뢰도 결과를 고스란히 공개해왔습니다. 다른 언론사가 1등할 때도 온 오프라인 여론조사를 같이 했습니까? 온라인 조사만 했잖아요. 왜 법무장님이 자의적으로 그것을 통째로 삭제를 합니까? 언론진흥재단은 언론산업 정책을 수립하고 지원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올 한 해 1,890억의 정부 예산을 배정받았습니다. MBC 뉴스 임소정입니다. 오늘부터 용산 대통령실 주변의 집회와 시위를 경찰이 금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대통령실 주변 도로를 집회와 시위를 금지할 수 있는 주요 도로로 지정한 겁니다.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을 9년 만에 바꾼 건데 꼼수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작년 5월 서울 용산에 등장한 대통령 집무실. 당시 경찰이 이곳 주변 집회를 처음 막아선 근거는 집시법 11조였습니다. 대통령 관저 100m 이내에선 집회를 하면 안 된다는 조항을 적용해 성소수자 단체 집회를 금지한 겁니다. 그러나 행정법원은 집무실과 관저는 다르다며 집회를 허용했고 7달 뒤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 자체를 위헌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후 경찰은 집시법 12조에 손을 댔습니다. 주요 도로의 집회나 시위는 교통소통을 위해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이 조항의 주요 도로가 어딘지를 명시한 시행령을 바꿔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간 겁니다. 전국 88곳 중 12곳이 빠지고 11곳은 새로 지정됐는데 서울은 늘어나기만 했습니다. 대통령실을 감싼 도로와 그 주변인 용산 일대, 검찰, 법원이 위치한 서초역 주변 등이 포함됐습니다. 9년 만에 갑작스러운 시행령 개정인데다 용산에서만 주요 도로 2곳이 추가되자 당장 정치권부터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이태원로나 관저 근처 도로에서 집회 신고를 하게 되면 경찰이 집시법 12조에 따라 교통소통을 이유로 금지할 수 있게 됩니다.
헌재 판결을 띄워놓는 또 하나의 시행령 계약으로 보이는데요. 경찰은 그런 게 아니라며 거듭 반박했습니다. 저희가 근거 없이 하는 건 아니다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네. 도로 여건은 물론 통행량과 통행 속도, 유동인구 등을 근거로 바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지난주 국감 당시 요구받은 주요 도로의 통행 속도 자료는 아직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검지하고 행정법을 효용하는 방식으로 되면 그거는 집회 시위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행사하도록 한 헌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거예요. 경찰 관계자는 MBC와의 통화에서 통행에 지장을 끼치는 주요 도로만 집회를 제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지난 정부 4년간 경찰이 교통 혼잡을 이유로 금지한 집회 시위는 2건인 반면 현 정부 들어선 1년 5개월간 315건으로 크게 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 지난해 강원도 강릉에서 발생한 급발진 의심 사고로 인해서 12살 손자를 잃고 입건된 60대 할머니 사건 기억하시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운전자였던 할머니의 과실이 있다는 분석 결과를 내놨는데요. 하지만 경찰은 증거가 부족하다면서 이례적으로 할머니에게 혐의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하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굉음과 함께 승합차가 빠른 속력으로 내달립니다. 무려 1km를 달린 뒤 차량은 굴다리 아래로 추락했고 뒷좌석에 타고 있던 12살 이도현 군은 숨졌습니다. 경찰은 지난 3월 이 군을 숨지게 한 혐의로 운전을 했던 60대 할머니를 피의자로 입건했습니다. 그리고 유가족은 조사 10개월 만인 오늘 불송치 결정문을 전달받았습니다. 앞서 국과수는 차량 제동장치에 결함이 없었고 운전자 과실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 결과를 내놨는데 경찰은 국과수 검사는 차량 운행 중 제동장치의 정상 작동과 예기치 못한 기계의 오작동을 확인하는 검사가 아니어서 증거로 삼기에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급발진 의심 사고를 수사하는 경찰이 국과수 감정 결과를 증거로 인정하지 않고 혐의 없음 결정을 한 것은 최초의 사례인 걸로 보입니다. 앞서 춘천지법 강릉지원이 진행한 블랙박스 영상 음향 분석 감정에서도 운전자가 변속 레버를 바꿨다는 국과수의 주장과는 상반되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변속 레버를 조작할 때 발생하는 소리가 기록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할머니는 경찰로부터 불송치 결정을 받았지만 아직 검찰의 처분이 남아 있습니다. 급발진에 대한 형사사건 결론이 났음에도 거기에 대한 책임지는 어떤 기관이나 대상 자체가 없다는 것, 그냥 그걸로 끝난다는 것, 종결이 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가슴이 아픕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은 유가족이 자동차 제조사를 상대로 진행 중인 민사소송에도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자동차 제조사 측은 수사가 완전히 종결될 때까지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 짧은 거리를 손쉽게 이동할 수 있는 전동 킥보드 같은 개인용 이동 장치, 요즘 많이들 이용하시죠? 이용자가 늘면서 관련 사고도 한 해 수천 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사고를 막기 위해서 앞으로는 킥보드 업체가 운전자의 면허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전재웅 기자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전주 시내의 한 도로. 좌회전을 한 차량 앞으로 킥보드 한 대가 역주행을 하며 달려옵니다. 다행히 옆 차선으로 비켜갔지만 차량 운전자가 더 놀란 건 킥보드 위에 올라탄 아이들이었습니다. 무려 4명의 청소년이 킥보드에 매달려 도로 위를 질주하고 있던 겁니다.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부지기수. 주택가 골목을 달리고 있는 오토바이를 골목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킥보드가 들이받습니다. 제가 브레이크 잡으면서 제가 피했거든요. 수리를 맡겼는데 그것도 제 돈으로 일단 해가지고 수리를 했고. 킥보드엔 중학생 2명이 타고 있었는데 운전자는 중학교 2학년인 무면허였습니다. 당연히 보험도 없어 다리를 다친 피해자는 보상도 못 받았습니다. 킥보드를 타기 위해서는 면허증을 등록해야 하지만 말뿐입니다. 네, 저는 지금 면허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인데요. 이 상태로 공유 킥보드를 이용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결제수단 인증만 마치면 면허 등록 없이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면허증 제시가 필요하지만 업체가 적극적으로 관리하지도 않고 법적 의무도 없는 게 현실.
현재 뭐 법적으로도 업체 자체 필수 의무사항은 아니고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도 권고를 해놨고요. 그러다 보니 무면허와 음주운전도 해마다 수천 건씩 적발되고 있고 한 해 2,300건에 달하는 킥보드 사고 중 20세 미만 운전자가 낸 사고가 절반 가까이에 이르고 있습니다. 결국 킥보드 업체에 운전자의 면허 등록과 확인을 할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제도의 허점 때문에 청소년들이 킥보드를 대여받을 수가 있습니다. 조속한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이번 법안에는 킥보드 무면허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하고 최고 속도를 20km로 제한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MBC 뉴스 전재웅입니다. 네, 어제는 군부 독재에 맞서서 부마 민주 항쟁이 일어난 지 44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유신 군부 독재를 무너뜨린 결정적인 사건으로 국가기념일로도 지정이 돼 있는데요. 그런데 어제 정부가 주도한 기념식에 대통령과 국무총리는 물론이고 행정안전부 장관조차 참석하지 않으면서 홀대 비판이 거세게 일었습니다. 이선영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창원 다문화 소년소녀 합창단의 공연으로 부마 민주항쟁 기념식이 시작됐습니다. 곧이어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과 최말린 경상남도 행정부지사, 홍남표 창원시장이 입장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기념사를 행안부 차관이 대신 읽으려 하자 일부 참석자들이 항의합니다. 마산 시민과 경남 도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국민들의 알 권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마 민주항쟁은 우리나라의 4대 민주항쟁으로 인정받아 국가기념행사로 진행됩니다. 하지만 진상규명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채 기념식에 대통령도 장관도 참석하지 않았다며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차관을 보내가지고 이 부마를 우습게 보고 물러본다 이게 되겠어요 이게? 행사장 한가운데 마련된 귀빈석에는 행정안전부 장관과 경상남도 지사 자리 대신 행정안전부 차관과 경상남도 행정부지사 자리만 마련됐습니다.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첫 해인 지난 2019년엔 문재인 전 대통령과 장관, 지역 단체장들까지 모두 참석했습니다. 이후 2020년부터는 국무총리가 오거나 행정안전부 장관이 참석했지만 올해는 차관이 내려온 겁니다. 급한 일정으로 차관이 대독했으나 정부는 부마 민주항쟁 기념일에 대해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부마 민주항쟁이 일어난 경남과 부산의 두 단체장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국가 기념일마다 시장님이 참석하실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해외 출장 이렇게 갔다 오시고 나서 도장을 또 조금 챙겨야 되는. 이번 행사에 불참한 행안부 장관과 부산시장, 경남도지사는 부마 민주항쟁 진상규명위원회의 주요 결정권을 갖는 당연직 위원입니다. MBC 뉴스 이선영입니다. 서울 양평고속도로 대한노선 종점의 인근에 고속도로 휴게소가 새롭게 문을 열 예정인데요. 그런데 휴게소의 사업자가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한국도로공사와 업체 측은 전혀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박철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중부 내륙 고속도로에 건설 중인 양방향 남한강 휴게소입니다. 논란이 된 서울 양평 고속도로의 대안노선인 양평군 강상면 종점 인근에 위치해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지난 8월 167억 원을 투자해 휴게소를 대부분 완성한 뒤 운영권을 한 민간 업체에 넘겼습니다. 드론 경기장과 글램핑존 등 추가 시설 비용 45억 원을 업체가 부담하는 대신 15년 운영권을 갖는 조건입니다. 전국 280여 개 고속도로 휴게소 중 유일한 혼합 민자 방식이었습니다. 야당에서는 기존 100% 임대의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 방식이 갑자기 바뀌었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근데 사장님 취임하시고 나서 올해 갑자기 뒤늦게 민자로 전환을 합니다. 왜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에만 이렇게 예외가 많습니까? 특히 대선을 전후해 해당 업체가 윤석열 당시 대통령 후보의 정치 테마주였다며 업체 선정에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실제 이 회사는 지난 대선을 전후해 이른바 윤석열 테마주로 분류됐습니다. 이유는 이 업체의 대표가 윤 대통령과 같은 서울대 출신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회사 대표는 윤 대통령과 출신 학과나 나이가 다르고 과거에는 안철수 테마주로 분류됐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대를 나오신 거는 맞는데 근데 서울대
도로공사도 별도 해명 자료를 통해 해당 사업자 선정은 공개 입찰로 이루어졌으며 자체 분석 결과 기존 임대 방식보다 예상 수익률이 더 높아 이루어진 첫 시범 혼합 민자 사업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박철현입니다.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오래된 석탄 발전소를 대신해서 천연가스 발전소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전력을 보내는 송전망이 준비되지 않아서 발전소를 완공하고도 2, 3년을 가동하지 못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이재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지 조성 작업이 한창인 여수 천연가스 발전소. 수명이 다한 태안 화력발전 3호기를 대신한 것으로 오는 2028년 말 상업운전을 개시합니다. 2년 전 퇴역한 호남 화력발전소 자리에 건설할 신호남 복합발전소 역시 2029년 말 완공돼 당진 화력발전소 1, 2호기를 대체하게 됩니다. 두 발전소 모두 기존의 석탄 발전소를 천연가스 발전소로 전환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한전의 의견을 반영해 정부가 2021년 4월 최종 확정했습니다. 문제는 전력 배송입니다. 발전소 측은 발전소 건설 승인 직후 한전의 송전망 이용 허가를 신청했는데 2년 반이 다 지나도록 아직 답변이 없습니다. 이유는 현재 송전망 용량이 이미 포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한전은 2031년이 돼서야 발전소 주변의 송전망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인데 이대로라면 여수 천연가스 발전소는 3년, 신호남 복합발전소는 2년 동안 전기를 생산하고도 보낼 수 없습니다. 애초 새로 발전소를 건설할 때 송전 대책도 꼼꼼히 살펴야 했는데 발전소 건설만 서두른 겁니다. 1조 8천억이 투입되는 LNG 발전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산업부와 한전이 머리를 맞대서 부족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한전은 두 발전소의 송전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종합대책을 현재 마련하고 있다며 국가적 손실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 시진핑 국가주석의 대외 정책인 1대1로 포럼 참석을 위해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했는데요. 내일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요동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양국 간의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이혜인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베이징에 도착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 3월 국제형사재판소에 의해 전쟁 범죄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뒤 해외 일정을 자제해왔지만 시진핑 주석의 핵심 대외 정책인 1대1로 포럼 참석을 위해 중국을 찾았습니다. 普京总统此行是出席第3届“一带一路”国际合作高峰论坛，这是普京总统连续第3次来华出席“一带一路”国际合作高峰论坛。 푸틴 대통령은 1대1로 포럼 개막식에서 시진핑 주석에 이어 연설을 한 뒤 시 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두 정상의 만남은 지난 3월 시 주석의 러시아 국빈 방문 이후 7개월 만으로 최근 발생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등 주요 국제 현안에 대해 논의한 뒤 공동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에너지와 금융 등 경제 분야는 물론 방산 기술 등 군사 협력 방안도 회담 테이블에 오를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지난 16일 중국을 방문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북한을 방문할 예정이어서 이번 중러 정상회담에서 북한 문제 등 한반도를 둘러싼 현안들도 논의될지 주목됩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이혜인입니다. 화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축구 대표팀이 현재 베트남과 이번 달 두 번째 평가전을 치르고 있습니다. 지난 튀니지전에선 몸 상태가 좋지 않아 빠졌었던 손흥민 선수, 오늘은 주장 완장을 차고 선발 출전했습니다. 손장훈 기자입니다. 1년 4개월 만에 수원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A매치 열기는 뜨거웠습니다. 일찍부터 4만 천장의 티켓이 모두 팔려 매진을 기록했습니다. 멀리서부터 응원을 왔는데 이기고 왔으면 좋겠고 오늘 꼭 파이팅해서 큰 점수 차로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조규성 선수 제 여자친구가 좋아하지만 저도 항상 응원합니다. 오늘 꼭 선발로 나와서 꼭 골 응원합니다. 화이팅! 타타구니 근육 부상으로 튀니전에서 결정해 오늘 경기도 출전이 불투명했던 손흥민은 다행히 주장 완장을 차고 선발로 나왔습니다.
튀니지전에서 멀티골을 터뜨린 이강인과 철벽 수비를 자랑했던 김민재 등 튀니지전 베스트 11으로 기용됐던 선수들이 대부분 그대로 출전했습니다. 경기 앞서 박항서 전 베트남 대표팀 감독이 양팀 선수들을 격려한 가운데 우리 선수들은 전반 초반부터 상대를 강하게 몰아붙였습니다. 그리고 경기 시작 4분 만에 선제골을 뽑아냈습니다. 이강인의 날카로운 코너킥을 김민재가 머리로 연결해 골문을 열었습니다. 일방적인 경기를 펼친 대표팀은 이강인과 손흥민이 결정적인 기회를 놓치긴 했지만 전반 26분 황희찬이 두 번째 골을 터뜨리면서 여유 있게 앞서가고 있습니다. 대표팀은 10월 A매치 2연전을 마친 뒤 다음 달 16일 싱가포르와 2026년 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 1차전을 갖습니다. MBC 뉴스 홍정훈입니다. 항저우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박혜정 선수가 역도 용상 한국 신기록을 들어 올리며 전국체전 2관왕에 올랐습니다. 박재훈 기자입니다. 한국 여자 역도 최초로 아시안게임 1, 2위 시상대에 나란히 섰던 박혜정과 손영희. 10살 차 선후배가 열흘 만에 다시 만났습니다. 전국체전 여자 최중량급. 재대결은 인상 경기부터 뜨거웠습니다. 먼저 127kg을 들어올린 손영희가 3차 시기 128kg에 실패한 박혜정을 3kg 차로 제치고 인상 금메달을 차지했습니다. 박혜정은 용상에서 역전을 노렸습니다. 손영희가 한국 타이 기록 169kg에 실패하자 박혜정은 곧바로 170kg을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가뿐하게 한국 신기록에 성공하며 짧고 굵게 포효했습니다. 용상 금메달에 이어 합계에서도 294kg으로 정상에 오른 박혜정은 당당하게 대회 2관왕을 차지했습니다. 일단은 몸 상태가 좀 안 좋아서 막 집중도 안 되고 그랬었는데 그래도 좋은 기록 나와서 행복한 것 같습니다. 올해 박혜정의 성장세는 눈부십니다. 지난달 세계선수권에서 우리 선수 최초로 금메달 3개를 싹쓸이했고 열흘 전 아시안게임에선 허리를 삐끗하는 부상 속에서도 가장 높은 시상대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전국체전 2관왕으로 올 시즌을 화려하게 마무리했습니다. 많이 힘들기도 했고 아프기도 했고 이제 정신승리로 그냥 했던 것 같아서 많이 다사다난했던 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당분간은 몸 만들기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일단은 지금 몸무게 유지를 해서 근육을 더 늘리든 살을 좀 찌우든 할 것 같은데 올림픽 때 135, 175는 목표로 가지고 있고 그 전까지는 좀 몸을 다져야 되는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세계선수권과 아시안게임을 제패하고 한국 기록까지 갈아치운 박혜정. 20살 박혜정의 시선은 이제 내년 파리 올림픽으로 향합니다. MBC 뉴스 박재웅입니다. 김재열 국제빙상경기연맹 회장이 국제올림픽위원회 IOC 위원으로 선출됐습니다. 김재열 회장은 인도 뭄바이에서 열린 IOC 총회 신규 위원 선출 투표에서 73표 중 찬성 72표를 얻어 새 IOC 위원으로 뽑혔습니다. 김재열 회장은 역대 12번째 한국인 IOC 위원으로 우리나라는 유승민 대한탁구협회장,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을 포함해 18년 만에 3명의 IOC 위원을 보유하게 됐습니다. 프로야구 정규리그 마지막 경기에서도 3위 싸움 아주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는데요. 기아의 김호령 선수 넓은 수비 범위를 자랑하면서 갈 길이 바쁜 NC의 공격을 틀어 막았네요. 화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나날이 가을이 깊어가면서 오늘 북한산에도 올가을 첫 단풍이 관측됐는데요. 내일까지는 전국의 하늘이 대체로 맑아서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만 조심하시면 되겠고요. 목요일인 모레는 전국에 차츰 비가 오겠습니다. 비는 이른 아침에 중부지방을 시작으로 밤에는 남부지방으로 확대가 되겠고 비가 그친 뒤에는 반짝 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아침 기온이 7.5도로 올가을 최저 기온을 보였는데요. 이 비가 오는 동안에는 오히려 기온이 높아지다가 비가
끝이고 목요일 밤부터는 찬 공기가 강하게 내려와 주말 아침 서울은 5도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특히 중부 내륙과 산지를 중심으로 영하권 추위가 예상되는데요. 건강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 전국의 하늘이 대체로 맑다가 중부지방은 오전부터 남부지방은 밤부터 구름이 많아지겠고 강원 산지는 바람이 점차 강하게 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이 11도, 춘천 6도, 대전 8도로 쌀쌀함이 감돌겠고요. 낮에는 서울이 21도, 대구 23도까지 올라서 일교차가 매우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이 추위는 주말 동안에 반짝 기승을 부리다가 다음 주부터는 예년 기온을 회복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화요일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